네, 어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심판 심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네, 요동치고 있는 전국 전망과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장 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정치권 그야말로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요. 여야 의원 300명 가운데 총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아무래도 좀 이번 표결 결과가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법치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제대로 작동되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국민의 어떤 요구를 그대로 정치권에서 반영을 했다. 그 결과가 결국은 이제 압도적인 234명의 가결로 이루어졌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촛불혁명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됐다. 결국에서 그 촛불혁명의 의미가 결국은 대통령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법치 국가의 어떤 그 의무와 책임이 제대로 좀 이번에는 작동되었다.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004년 3월 12일 날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와 사실 어제의 그 탄핵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어쨌든 하여튼 어제는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전환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차 교수께서는 어제 탄핵안 표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마디로 그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이 한마디로 증명이 된 거죠. 사실 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의 최순실 씨 국정농단 때문에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분노해서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200만이 넘는 뭐 연인은 한 700만이 나왔지만 단 한 건의 폭력 사고도 없이 아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시위를 통해서 그 결실을 제대로 이뤄냈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9일 촛불 명예혁명이 완성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아닙니까? 사실 어제 또 표차도 보면 상당히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이 됐습니다. 당초 예상은 이 새누리당 내 친박계가 상당히 탄핵에 반대할 것이라고 봤지만 친박조차도 그러니까 정치적 의리에서 대통령을 선택하기보다는 민심에 따라서 국민을 선택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끝난 듯 하지만 아직 여전히 끝이 나지 않았다. 지금 아직도 우리 그 정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심은 또 여전히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황교안 내각에 대한 또 여전한 의구심들이 야당에서는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숙제로 남겨진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이 뜻이 얼마나 엄중했냐면요. 뭐 방송을 다 지켜보는 저를 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엄숙한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국민의 얼마나 엄숙한 상황이냐면은 거기에는 사실 과거의 어떤 이런 상황에 보면은 정치적 셈법이나 또 정치공학적인 상황이 상당히 작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사실 압도적으로 뭐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굉장히 200표 조금 넘을 정도로 다들 그렇게 예상했는데 압도적이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는 정치적인 셈법이나 정치적 공학 이런 것들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고려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국민의 뜻이 굉장히 엄하고 또 그것을 받드는 또 국회가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민의 뜻을 좀 무겁게 받아들인 그런 결과였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 등 앞으로 변수는 좀 남아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과도 했고요. 또 앞으로 헌재 심판과 또 특검에도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입장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차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사실 어제 뭐 대통령께서 그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서 나름대로 소회를 밝히면서 뭐 눈물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도 대통령께서 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의 요구를 엄중히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뭐 사실 어제 그 국회에서 상당한 표차로 압도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되었을 때 대통령이 5시에 국무회의를 간담회를 소집했다고 했을 때 어쩌면 대통령이 즉각 하야를 선언하실지도 모르겠다. 국민의 요구가 워낙 엄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상당히 법적 절차를 따라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럼 중도 사태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의 지금 탄핵 소추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벌어질 때 자신은 그 법리적으로 상당히 절차하게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를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그 민정수석의 교체가
저는 사실 국민들의 요구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지금 민정수석이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의가 아주 뜻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의를 그러니까 발휘하지 못하고 수리를 하면서도 새로운 그 지금 뭐 민정수석을 들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이제 민정수석이 다시 이 대통령이 지금 업무가 중지되면 민정수석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할 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민정수석이 임명했다는 부분은 아마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 민정수석이 조력을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자체가 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업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새로 신임 민정수석이 조대환 민정수석인데 이분이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세월호 특조위 유가족들과 상당한 그 갈등을 빚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분을 지금 이제 모셨다는 것은 지금 탄핵소추안에 들어있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하자는 뜻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소위 말해서 국민 통합을 지금 상당히 요구되는 시점에 약간 그런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는 인물을 데리고 와서 자신이 참으로 삼다는 부분은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 요구를 엄중히 과연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국민의 요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행보였다라는 말씀이셨고요. 허 소장님께서는 박 대통령의 마지막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우리 차 교수님 그 얘기하신 대로 거의 뭐 대동소이한 입장이 나면은 조금 어제 저도 좀 아쉬웠던 게 지금 직무 정지되기 직전에 이런 그 인사를 또 했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와는 조금 동떨어진 모습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거를 만약에 최재경 그 민정수석이 아마 강력하게 지금 사의를 표명한다 하더라도 사실 하게 되면 그 전에 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을 그대로 이 상황을 끌고 가든가 해야 되는데 바로 직전에 사실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 뜻과는 조금 뭐 반하는 경우는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화야를 선택하지는 않고 헌재와 특검을 준비하겠다는 그런 또 의지가 또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뭐 중도의 하야를 하는 게 어떻겠냐. 대통령 스스로 이 하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예견하기는 좀 어렵다. 네. 네. 다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정치권에서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이 대통령의 어떤 그 임기를 좀 줄이는 방법이 뭐냐 했을 경우는 그것도 아마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유일하게 그게 이제 대통령 의지와 관계없이 정치권에서 그것을 그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건 합법적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도 또 대통령이 어쩌면은 또 고려하는 상태지 않겠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혹시 지금 이제 헌재에 이제 이 상황이 이제 탄핵이 넘어가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게 이제 사실 다툼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2004년도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하고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지금 탄핵하는 건 총 5가지 아니겠습니까? 5가지 중에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하고 가장 거기서 이제 비선 인사 농단, 그 뭐 최순실 씨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단 모금에 강요를 했느냐, 제3자 뇌물죄 이런 게 포함되고, 그다음에 언론 탄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세월호 사실 7시간 이 부실 대응했다는 이 부분인데, 사실 이 5가지 사항을 이 대통령이 다 지금 부정을 했습니다. 시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쨌든 헌재에서는 다툼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또 맞춰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과연 국민들이 과연 끝까지 지켜볼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항을 다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그 정치권에서 이 사항을 다뤄야 된다.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을 개정하든 원포인트 개헌을 하든 해서 이것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지 않겠나. 스스로 물러나기보다는 제3의 뭐 힘이나 아니면 제도에서 사실 물러나는 방법을 택하지 않겠나. 그래서 헌재에서도 이 지금 재판 결과를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대응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최재경 민정수석을 교체하는 모습이 또 거기에 있지 않겠나. 의도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헌법재판소의 심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는데요. 박 대통령의 직무는 이제 정지가 됐고 대통령 예우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기간 동안에 박 대통령이 뭐 특검 수사 준비에 매진을 하겠죠? 특검 수사 지금 이제 예상되는 경우 과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직무가 정지되게 되면 사실 뭐
관저에 어떻게 보면 관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단순하게 뭐 할 수 있는 우리 당장 떠오르는 게 정말로 뭐 어떤 그 사고 현장에 간다든가 아니면 또 민생을 추스르기 위해서 무슨 시장을 간다든가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또 자칫하면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정치적 행위를 하겠냐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자숙하는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다. 또 그렇게 돼야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민들도 좀 담담하게 헌재의 결과를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게 자칫하면 또 이게 논란의 중심에 대통령이 또 지금 들어가 버리면은 헌재에 재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당분간은 자숙하는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뭐 지금 그 업무를 일단 중지가 됐지만은 어떤 국정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좀 일정 부분은 거리를 두면서 좀 이렇게 지켜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당분간이 좀 자숙 모드로 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정말 박 대통령의 직무가 즉각 정지가 되면서 황교안 대통령 대행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제 외교나 국방 등의 면에서 좀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예, 앞으로 좀 가장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황교안 총리 그 권한 대행에 대해서 사실 야권은 진작부터 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황교안 총리뿐만 아니라 내각의 총사 때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어제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그 한 가지 주장을 철회해 버렸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한번 황교안 체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민심에 부합해서 하는지 아닌지 지켜보겠다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의 권한 대행은 총 이때까지 9차례가 있었습니다. 9차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정해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한 세 가지 모델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49년 4.19 혁명 직후에 허정 가도 내각 수반이 있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정도의 그 가도 내각 수반을 하면서 사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이 그 제2공화국 출범할 수 있는 개헌까지 무사히 마무리내는 상당히 또 정무형 스타일의 그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했던 분이 2004년도에 고건 총리 모델인데 고건 총리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국정 마비가 오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자신의 운신의 폭을 좁히면서 관리에만 철저히 했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1979년도에 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최규하 총리가 그때 권한 대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79년 12월 12일 날 신군부가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상황 관리에 실패하는 바람에 제5공화국이라는 헌정이 다시 한 번 더 거꾸로 후퇴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는 그럼 세 가지 모델 중에서 어떤 모델을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 허정 가도 내각 수반 정도로 정무형으로 하기에는 야당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욕심을 낼 경우에는 아마 야당이 탄핵이라는 카드를 빼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총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그 모델은 결국 이 지금 관리형 스타일의 고건 내각 총리 체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뭐 고건 총리의 모델만 열심히 따라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소극적으로 하는 게. 최소한의 관리만 하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이라는 사실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위임받는 겁니다. 외치와 내치를 다 위임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그 지금 권한 대행 총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상입니다. 이게 뭐 별개의 정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지금 권한 대행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위기 관리 극복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내치는 일단 어느 정도 지금 할 수 있는데 외치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외교 뭐 이 국방이라든가 안보 문제는 챙길 수 있는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외치 부분입니다. 외치 부분은 사실 굉장히 그 지금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외교의 어떤 그 지침을 어떻게 내릴 건지 앞으로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현상 유지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당장 지금 이달 중순이나 말쯤 예상됐던 한중일 관계라 한중일 3자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1월 20일입니까? 그
트럼프 내각이 지금 또 예. 들어서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고 이어서 바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불투명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내치도 또 상당히 복병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가 있냐면 지금 내치 같은 경우도 자칫 그 국내에서 이 사실 그 국민들의 어떤 그 논란에 있는 뭐 교과서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나 이런 게 예. 있습니다. 그 사드 문제는 이미 뭐 결정된 부분이니까 그대로 무리 없이 진행될 건데, 그런데 교과서, 국정교과서 문제 이런 부분들은 또 자칫 손을 대게 되면은 또 이 혼란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그 황교안 그 권한 대행이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사실 그 황교안 그 총리도 입지가 강화되느냐 아니면 또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 지금 권한 대행이 자칫하면 뭐 다음 차기 대선으로 가려고 하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 또 일부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지금 권한 대행이 내가 다음에 차기 대선이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스텝이 또 꼬이기 시작한다. 그러려면 또 새로운 불씨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의 어떤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 관리형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만약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요,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지는데 지금 현재 헌재 심리 기간에 따라서 내년 봄 아니면 늦어도 여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차기 대선 준비하기에 좀 시간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일각에서는 뭐 벚꽃 대선, 벚꽃이 필 무렵에 아마 대선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벚꽃이 피는 게 대략 한 4월이니까 4월 예. 초라고 한다면 헌재가 가면 2월 안에 결판을 내는 경우죠. 예. 아마 안 그러면 또 이 지금 그 6월 선거, 모내기 시절에 모내기 선거가 대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 아무튼 4월 아니면 6월 사이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각 당에서도 지금 조기 대선을 위해서는 각 당의 경선을 아마 불가피하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경선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헌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기각해버리고 그런다면 대통령 임기는 12월까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 2월까지 보장되는 거니까 어차피 가면 정상적인 선거는 12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경선 자체가 상당히 조금 우스워지는 상황도 될 수 있죠. 그러나 2002년 같은 경우에 2002년 12월 달에 대선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그 경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그 강주의 기적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그 기적이 강주 기적이 일어났던 것도 3월 달이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12월 달에 설사 대선이 있는다 하더라도 3월 정도는 예전 경우도 했기 때문에 조금 땡겨서 1월이나 2월 정도에는 각 당이 조기 경선, 내부 경선을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최악의 경우는 12월까지 가든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4월, 빠르면 4월 아니면 6월이라고 한다면 1월 경선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빠른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각 당은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전부 다 조기 경선 체제로 돌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당에서 이제 사무총장을 하고 이 실질적으로 전당대회를 치러보고 이렇게 하면은 예. 사실 각 당마다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예. 준비하는 과정이 적어도 2달 이상이 그러죠. 예.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조기 대선 체제로 갈 수 있는 상황이냐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어렵다.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예. 예. 특히 이번 이제 차기 대선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사실 철저하게 이제는 검증을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그렇죠. 또 정치권에다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검증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1차적으로 시간이라는 것은 당내 경선을 통해서 일단 검증 과정이 한번 필터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대선 본격적으로 돌입할 때 2차 사실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 과정을 통한 시간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 헌재의 어떤 마지막 그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촛불 시위에 함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사실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면죄부를 국회에서 주느냐 마느냐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는 어제는 면죄부를 안 줬죠. 탄핵을 함으로 해서 이제 또 마지막 남은 면죄부를 줄 수 있냐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헌재에서 면죄부를 줄 수 있냐 없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엄중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결정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어제 234명의 압도적인 그 결과로 인해서 빨리 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는
과연 그렇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예, 앞으로는 좀 시간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예, 지금까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